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하우프트만 원작의 철로지기 틸 3부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철로지기 틸은 10년 동안 몸이 아팠던 두 번을 빼고 언제나 교회를 다녔다. 몸이 약했던 아내는 아이를 낳은 후 죽고 틸은 그 아이를 잘 돌보기 위해 레네와 결혼한다. 토비아스를 향한 틸의 사랑이 깊어갈수록 레네의 마음은 멀어지고 레네가 아이를 낳고 난 후에는 학대가 더욱 심해진다. 이놈아, 너 따위 식충이 때문에 내가 낳은 자식을 굶겨 죽이란 말이냐? 아유, 입 다물지 못해? 훌쩍이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철러지기는 심장이 무겁고 불규칙하게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다 가볍게 몸을 떨기 시작했다. 교활하고 악독하고 비겁하고 더러운 놈. 그게 아니라 뺨을 때렸어. 뭐라고? 네가 내 아들을 때리려고 해? 네가 감히? 이 불쌍하고 의지할 데 없는 아이의 따귀를 때리려고 했지? 내가 때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너 같은 놈에게 손을 대서 내 몸을 더럽히기는 싫어. 아유, 그렇지만 아니면. 이때 딜이 거실 문을 열었다. 깜짝 놀라는 아내의 목에 소리치던 말끝이 걸려 나오질 않았다. 여자는 오른손을 치켜 올리고 있었으나 손을 내리고 젖병에 우유를 가득 채우려고 하였다. 그러나 우유의 대부분을 식탁 위에 엎질렀고 흥분한 나머지 자제력을 잃고 남편에게 맹렬하게 따지기 시작했다. 왜 올 시간이 아닌데 집에 온 거죠? 설마 제가 뭘 아는지 엿보려고 그런 건가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죠? 제 양심은 깨끗해요. 그래서 누구 앞에서나 머리를 식을 필요가 없다고요. 딜은 레네의 말은 거의 듣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울부짖는 토비아스에게 머물렀다. 잠시 동안 자기 마음속에서 치솟아 오르는 무엇인가를 억지로 누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몇 초 동안 딜은 아내의 튼튼한 사지를 흘끗흘끗 쳐다보았다. 이런 상태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눈물에 젖어 한 구석에 쪼그리고 있던 토비아스는 아버지가 자기를 돌아보지도 않고 잊어버리고 갔던 빵을 난로 앞 의자에서 집어들어 어머니 앞에 내보이고 정신 나간 것처럼 머리를 끄덕이면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있어야만 했다. 딜은 서둘러 길을 걸었으나 그래도 규정된 시간보다 15분 늦게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는 평소와 같이 오늘도 좁고 네모난 철로지기 초소안을 정돈하기 시작했다. 기계적으로 일을 하면서도 그의 정신은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을 되돌아보기에 여념이 없었다. 신호종이야. 브레슬라우 방향에서 열차가 출발했군. 딜은 조금 더 서두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초소안에 머무르다가 깃발과 탄약 신호 상자를 손에 들고 천천히 밖으로 나갔다. 사람이 이 길을 통과하는 일은 극히 드물었지만 그래도 딜은 열차가 통과하는 시간 전후에는 꼼꼼하게 횡목을 내렸다가 또 올렸다. 철로를 따라 진동소리와 리듬감 있게 덜그럭거리는 둔한 굉음이 들려오다 차차로 커져 드디어는 돌진하여 오는 기병대 말발굽 소리와 같이 되었다. 그리고 어느새 검은 괴물은 지나가 버렸다. 소음은 커질 때와 마찬가지로 차차로 소멸하여 갔다. 이전과 다름없는 성스러운 침묵이 숲 한 구석에 덮쳤다. 민나. 철로지기는 꿈에서 깬 것 같이 속삭이며 초소로 돌아갔다. 그는 묽은 커피를 끓여놓고 때때로 한 모금씩 마시면서
철로 어디선가 주워온 신문지를 주시하고 있었다. 점차로 이상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는 난로에서 올라오는 열기 탓으로 미루고 방구석에 있는 삽을 집어들고 기증받은 밭으로 갔다. 좁다랗고 보잘것없는 모래땅이지만 밭 위에 있는 두 그루 과일나무 덕분에 한결 근사해 보이는군. 나지막한 두 그루 과일나무 가지에는 하얀 거품 모양의 꽃이 만발해 있었다. 마음이 진정되었고 쾌감이 살며시 마음속으로 스며들어왔다. 작업을 개시해볼까? 삽은 찌꺽 소리를 내며 땅을 파들어갔고 축축한 흙덩어리는 찰썩 뒹굴어 떨어지며 조각조각 분산되었다. 잠시도 쉬지 않고 땅을 팠다. 그러다가 갑자기 일손을 멈추고 근심스러운 듯 머리를 이리저리 흔들며 혼잣말을 했다. 아니야. 그래서는 안 되지. 아니, 도저히 안 될 말이지. 레네가 여기 온다면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평화는 사라지고 말 거야. 부정이라도 저지르려고 했던 것처럼 딜은 삽을 땅에서 잡아 뺀 다음 초소로 돌아갔다. 근무하는 동안에도 레네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신성한 영역을 침범하게 놔둘 순 없어. 그는 갑자기 2년간의 죽음과 같은 잠에서 깨어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몇 시간 전에 본 일만으로도 토비아스가 핍박받는 사실을 역력히 증명할 수 있었으나 이제서야 분명히 마음속에 떠올라왔다. 의지할 데 없는 어린 걸 내팽개치다니. 그 어린 게 겪고 있는 고통을 시인할 용기조차 갖지 못하고 굴욕적인 인내 속에서 그날 살아온 내 자신이 수치스러워. 모든 태만한 죄에 대하여 심한 자책감에 빠져있는 동안 무거운 피로를 느낀 딜은 탁자 위에 엎드린 채 잠이 들었다. 엄청난 굉음이 그의 귀를 멍멍하게 만들었다. 눈을 부릅뜨고 잠에서 깨어나니 맥박은 불규칙하게 뛰고 얼굴은 눈물에 젖어 있었다. 사방은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다. 숲은 성난 파도같이 소리치고 바람이 진눈깨비를 초소 창문에 휘몰아치고 있었다. 딜은 불을 켰다. 정신을 차리고 우선 시계를 봤다. 급행열차가 도착하기까지는 거의 5분도 남지 않았다. 이런 신호정 소리를 듣지 못했군. 빨리 나가봐야겠어. 딜은 폭풍우와 어둠을 뚫고 횡목으로 달려갔다. 그가 횡목을 내리고 있을 때 신호정이 울렸다. 딜은 모자를 머리에서 벗어 움켜쥐었다. 시원한 빗줄기가 눈물과 섞여 얼굴에 흘러내리고 온 몸을 적셨다. 머릿속은 들끓는 것 같았다. 꿈속에서 본 막연한 회상이 꼬리를 이어 떠올랐다. 토비우스가 누구에게 학대를 받는 것 같았고 심장이 막힐 정도로 몸서리가 쳐졌다. 또 다른 광경을 한층 더 분명하게 회상했다. 그는 죽은 아내의 모습을 보았다. 그래, 민나였어. 병든 민나가 철로를 따라서 미지의 먼 곳에서 온 거야. 그런데 내가 있는 초소 옆을 지나가면서도 민나는 내가 있는 쪽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 애를 쓰면서 간신히 걸어가다가 몇 번씩 주저앉았지. 왜 그랬을까? 딜은 곰곰이 되짚어 보고서야 민나가 도망가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불안에 가득 찬 눈초리로 뒤를 돌아다보고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데도 앞으로 몸을 질질 끌고 가겠는가. 그 무시무시한 눈초리. 여자는 늘어진 피투성이를 보자기에 둘둘 말아서 몸에 지니고 있었다. 피투성이를 내려다보는 모습은 딜로 하여금 방금 낳은 갓난아기를 눈도 깜빡하지 않고 바라보던 죽어가는 여인을 떠올리게 했다. 민나, 당신은 어디로 간 거야? 붉고 둥근 두덩이 불이
거대한 괴물의 큰 눈동자 모양으로 어둠을 뚫고 비춰왔다. 딜은 공포를 느꼈고 열차가 접근해 올수록 불안은 한층 더 커졌다. 꿈과 현실이 하나로 융합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여전히 철로 위를 방황하는 여인이 보였다. 안 돼! 기차를 멈추게 해야 돼! 탄약상자가 어딨지?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눈앞에서 불이 번쩍이더니 열차가 요란스럽게 지나갔다. 딜은 근무중에 안정을 찾지 못했다. 집으로 달려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고 토비아스를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는 마치 여러 해 동안 아들과 떨어져 있었던 것 같이 여겨졌다. 아침 6시에 교대를 한 딜은 지체 없이 집으로 향했다. 화창한 일요일 아침이었다. 태양은 거대한 피같이 붉은 보석 모양으로 빛나며 떠올라 숲 위에 풍부한 빛을 내리비치고 있었다. 하늘의 신선한 빛이 마음속까지 밀려들어와 밤사이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광경이 점차로 희미해져 갔다. 토비아스, 내 아들. 방 안으로 들어가서 토비아스가 평소보다 더 빨간 볼을 하고 햇빛이 잘 비치는 침대 위에 조용히 누워있는 모습을 본 순간 밤에 본 광경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딜이 잠들려고 할 때 레네가 말했다. 내일 아침엔 저도 숲에 가야겠어요. 땅을 일구고 감자씨를 심어야 되거든요. 딜은 섬뜩해지면서 몸서리쳤다. 잠은 완전히 깼으나 그래도 눈은 꼭 감은 채로 가만히 있었다. 그나마 감자를 얻으려면 지금이 고비예요. 아마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될 거요. 아무래도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게 좋겠어요. 다음 날 아침 제일 먼저 일어난 사람은 레네였다. 그녀는 숲으로 가는데 필요한 준비를 했다. 딜은 모든 준비가 끝나고 식탁까지 차려진 후에야 눈을 떴다. 만반의 준비가 갖춰진 것을 보고 그는 불쾌감을 느꼈다. 무슨 말을 해서 안 된다고 하지? 뭐라고 하면 좋을까? 아빠, 빨리 가요. 빨리요. 그래. 가자, 토비아스. 그러나 기쁨에 빛나는 토비아스의 얼굴을 대하고 마음을 고쳐먹었다. 하지만 틸은 숲을 지나 걸어가는 중에도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소녀는 무척 쾌활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레네는 밭을 살펴봤다. 여자는 무릎을 꿇고서 검은 모래를 뻣뻣한 손가락 사이로 살살 쏟아지게 해보았다. 흙은 어떤 것 같아? 슈프레 강가의 밤만큼은 비옥해요. 딜은 아내가 불만스럽게 여길까봐 겁을 먹고 있었는데 그제서야 안심하고 뻣뻣한 수염을 비볐다. 아내는 숄과 웃옷을 벗어던지고 기계와 같은 속도와 지속력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저기 말이야. 난 철로구역 순찰을 해야 돼. 토비아스를 데리고 갈 거야. 예? 그럼 어린 놈은 누가 보고요? 철로지기는 못 들은 척하고 토비아스를 데리고 가버렸다. 딜은 토비아스를 데리고 철로 뚝을 걸어갔다. 모든 사물이 아이에게는 신기했다. 아빠, 이게 뭐예요? 전신주란다. 여기 이 전신주에서 이상한 소리 나요. 우르르 울리는 소리요. 토비아스는 철로 뚝 옆에 피어있는 꽃을 갖고 싶어 했다. 아빠, 나 이 꽃 다 가져도 돼요? 그럼 되고 말고. 토비아스가 꽃을 꺾으면 아버지는 생각에 잠겨서 아이를 쳐다보았다.
때로는 아이도 시선을 위로 들어 나뭇잎 틈으로 하늘을 봤다. 하늘은 티없이 파랗고 거대한 수정 접시같이 황금빛 태양을 담뿍 받고 있었다. 소녀는 갑자기 소나무 줄기를 바삭바삭 소리내며 날쌔게 달려가는 갈색 다람쥐를 가리키며 물었다. 아빠, 저게 하느님이죠? 아이고, 이 바보. 이 말이 틸이 대답할 수 있는 전부였다. 틸과 토비아스가 돌아왔을 때 레네는 아직도 땅을 파고 있었고 절반은 이미 갈아 엎어져 있었다. 열차는 짧은 간격을 두고 연달아 지나갔다. 토비아스는 그럴 때마다 입을 벌리고 질주에 지나가는 열차를 바라봤다. 레네까지도 토비아스가 기묘하게 얼굴을 찌푸리는 모습을 보고 재미있어 했다. 감자와 식어버린 돼지 불고기로 차린 점심 식사를 초소 안에서 맛있게 먹었다. 레네는 쾌활했고 틸도 어쩔 수 없이 점잖게 순응하려고 하는 것 같아 보였다. 그는 식사 도중에 직무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일을 아내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철로 한 줄에 46개의 나사가 박혀 있다니까. 그렇게 튼튼하니까 기차가 달리는 거지. 오후에는 감자를 심을 건데 토비아스를 데려가야겠어요. 하지만 누군가 어린 걸 돌봐줘야 감자를 심을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조심해. 뭘요? 아이가 철로 가까이 가지 않게 주의하란 말이야.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하우프트만 원작의 철로지기 틸 2부를 들으셨습니다. 하우프트만은 자연주의 문학운동에 참여한 작가인데요. 오늘은 자연주의란 무엇인지 그리고 철로지기 틸의 주요 작품 해설에 대해 서울대 도고동문학과 임종대 교수의 도움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주의 문학과 사실주의 문학은 현실 수용의 방법이 다릅니다. 이상주의 문학에서 구현되는 현실은 이상적으로 각색된 현실입니다. 사실주의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작품 속에 구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독일 문학 사조사는 사실주의라는 사조 개념 앞에 독일 혹은 시적이라는 한정사를 부과하여 독일 사실주의 혹은 시적 사실주의라 부르고 있습니다. 시적 사실주의는 우리가 인식한 현실을 그대로 모방 내지는 재현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내재하고 있는 미적 법칙을 통해서 그것을 재탄생시킵니다. 독일 사실주의가 이상주의적 전통을 청산하지 못한 결과이자 독일 사실주의가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과 같은 작품을 남기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자연주의 작가들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시적 사실주의 작가들이 대도시의 화려한 거리를 서술하려고 했다면 자연주의 작가들은 대도시 뒷골목의 추악한 처참한 삶을 서술하려고 했습니다. 철로지기 틸에서 자연주의 문학의 특징을 찾아보면 우선 그 소재와 내용만 보아도 시적 사실주의자들이 외면했을 소재와 내용입니다. 우선 주인공 틸은 사회적인 약자이고 경제적으로는 최극빈층에 속하는 인물 유형입니다. 독일어 단어의 이니셜로 교회, 부엌, 자녀를 가리키는 3K가 여성의 활동 영역을 제한하던 시대에 거꾸로 틸은 남자에게 주어진 위상을 향유하지 못하고 재혼한 부인의 폭력 앞에 길을 펴지 못하는 덩치만 큰 가련한 사내입니다. 표현의 양식에서도 순간 묘사를 닮은 세밀한 묘사를 예컨대 책을 읽는 사람 자신이 달려오는 열차에 치일 것만 같은 착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입체 영화를 볼 때 화면의 화살이 자신의 머리 위로 날아오게 하는 영상 기법과도 같은 순간순간의 묘사가 달려오는 열차의 모습을 실제인 것처럼 재현하고 있습니다. 권윤의 연출, 정진아 극본, 하우프트만 원작의 철로지기 틸 2부를 마칩니다.